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47만 5천여 명이 새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잠정 집계돼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0만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누적 확진자는 1,000만 명을 넘어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에 걸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행이 정점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감소세 전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높은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이 빠르게 퍼지면서 조만간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여 변수를 꼽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도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서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거듭 강조하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마지막까지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난관이 있다고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지 않겠다며 집무실 이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합니다. 지난해 전년 대비 19% 올랐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는 재산세와 1주택자의 종부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대한 러시아군의 포위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은 수도 키이우 교외 한 지역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 숨진 민간인은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하루 확진자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50만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른 나라에선 인구의 20% 정도가 감염되면 유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국내 상황은 변수가 많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잠정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47만 5천여 명. 주말과 휴일 영향으로 지난 월요일 20만 명대까지 떨어졌던 확진자가 다시 폭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50만 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62만여 명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이번 주에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 한 만약에 완만한 정체를 구린다고 하더라도 감소세로 꺾어지기까지는 조금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국내 누적 확진자도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재작년 1월 20일 첫 코로나 환자가 나온 지 2년 2개월 만으로 국민 5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에 걸린 셈입니다. 지난달 6일 국내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1,000만 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오기까지는 불과 44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이 예측했던 이달 12일에서 22일의 유행 정점 시기도 현재로서는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미크론 변이 중에 BA2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신속 항원 검사로 확진을 인정하는 등 유행 정점까지의 기간이 지연되고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에 방역조치 완화와 백신 접종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 외국과는 다른 국내의 밀집된 환경으로 국내 코로나 확산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란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환자 병상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2,000명 안팎의 중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환자 대부분이 기존 기저질환 악화로 치료받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연일 1,1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진 규모와 2, 3주 시차를 두고 중환자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20만 명에서 최대 60만 명대에 달하는 확산세에도 위중증 증가폭은 둔화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델타 유행 때와 비교하면 확진자 대비 중환자 규모는 확연히 줄었습니다. 당시 7,000명대 확진에 위중증은 1,100명대까지 치솟았는데 현재는 30배 넘는 확진에도 중환자 숫자는 비슷한 겁니다. 확진자 증가 폭에 비해 위중증 환자 증가는 둔화되어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은 상황에서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과 고위험군 중심의 조기 진단과 먹는 치료제 투입 등의 결과로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위중증 환자 2,000명 안팎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중환자실이나 준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더 큰 폭으로 늘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현재도 위중증 환자는 1,000명대지만 중증 병상은 5,000개 넘게 가동 중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증상 자체는 약하지만 기존 기저질환 악화로 치료받는 환자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17일 사망자 429명 최다 기록 이후 닷새째 300명이 넘게 발생하는 것도 기존 질환 영향이 있다는 게 정부 평가입니다. 기저질환 계통의 증상 악화로 인한 중증도를 가진 환자분들이 대략 4분의 3 정도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확진되더라도 기존 질환 치료에 빈틈이 없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고령 기저질환자는 감염 가능성을 줄이고 감염되더라도 중증 진행을 막기 위해 3차 접종까지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에 따라 정부가 전국 60개 모든 화장시설의 화장로 1기당 하루 운행 횟수를 7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장장 외에도 병원 영안실과 장례식장 안치실 가동률도 증가하고 있어서 추가 안치 공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사망자도 일반 사망자와 같이 전국 1,136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해서 모든 장례식장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심근염으로 사망한 20대 집배원이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회를 열어서 지난해 8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사흘 만에 숨진 집배원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백신과 관련한 이상 반응으로 사망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비슷한 공무상 재해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내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를 합니다. 복지부는 지난 2년여간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조치 평가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과학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 최소화와 함께 집권 100일 이내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향후 보건당국에 제시할 이행 방안이 주목됩니다. 또 코로나19 관련 정책 외에 연금 개혁과 각종 복지 정책도 업무 보고 대상인데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현 연금 체계에서는 2030 세대 부담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통령 직속 공적 연금 개혁 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 공백 우려가 있는 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무조건 협조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항의 핵심 업무입니다.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청와대 제동에도 집무실 이전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신구 권력의 대치가 길어지는 양상인데 전례 없이 늦어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물 건너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국방부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건 뒤 진행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첫 공식 브리핑. 당선인 측은 청와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고 싶습니다. 민생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달란 취지였다는 설명을 덧붙이긴 했지만 사실상 집무실 이전에 대한 협조를 압박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당선인 측은 난관 때문에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실 이전 의지를 거듭 강조했고, 청와대가 사전협의 부재와 안보 공백 우려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이미 담당 부처와 조율했었다며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급기야 역겹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한 번도 도발이라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안보 공백 운운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역겹습니다. 좀.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앞서 전례 없이 회동이 무산된 데 이어 역대 최장기간 동안 마주 앉지 못한 상황. 공식적으로는 양측 모두 늘 열려있다,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면서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늘 열려 있습니다. 예. 굳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면서 결론을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조만간 두 분께서 만나셔서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말씀을 나누실 기회가 있기를 저희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일각 또 청와대 내부에선 각각 이런 상황에서 뭐하러 만나느냐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회동이 물 건너간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지만 대통령과 당선인의 결단에 따라 극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어려운 때 민생보다 이사가 우선이냐 이렇게 비판했고요. 풍수가 자문이나 손바닥 왕자 같다는 무속 논란까지 연결해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예비비 집행을 거절한 데 이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며 제동을 걸면서 신구 권력 충돌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치르고 의뢰 있었던 이른바 허니문 기간은 실종된 모습입니다. 집무실 이사가 민생보다 더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 때는 당장이라도 50조 손실보상, 1,0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것처럼 공약하더니 당선 이후엔 온통 이사 이야기뿐입니다. 당선인이 돼서 그 외부 활동을 위해서 외출한 첫 번째 활동이 집 보러 다니기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국방부 용산 국방부 청사뿐 아니라 한남동 공관들도 돌아봤다고 합니다. 딱한 노릇입니다. 네, 민주당이 총력 공세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로남불하고 있다, 안보도 정치로 이용한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안보 공백이라고 하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그게 미사일이라 말하지 못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가지고 하지 못하고 그런 걸 협상 조건으로 해가지고 북한과 협상하고 그리고 또 최근 들어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도 원활하지 않은 모습 보이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안보 공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보 공백 같은 얘기를 이런 집무실 이전 때문에 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의아하고, 그런 당신께서는 왜 예전에 광화문 이전을 하겠다고 하셨던 것인지, 그럼 그 기간에는 안보 공백이 없었던 겁니까?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보 공백이다. 네, 허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도 현 정권은 반복되는 미사일 위협에도 도발이라고 하지 못하고 국민 혈세가 투입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돼도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면서 안보 붕괴 상황에서도 대통령 주재 NSC를 열지 않았던 정권이 무슨 염치로 안보를 핑계 삼아 스스로도 했던 집무실 이전 약속을 부정하냐고 꼬집었습니다. 네,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NSC를 주재하지 않았고 당시 정부가 도발 대신 강력한 유감이라는 표현을 쓴 점 등을 비판한 겁니다. 공교롭게 대선과 6일 지방선거가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극한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새 대통령의 집무실이 들어서게 될 용산은 민심이 술렁대고 여론 조작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어서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맞은편에 빨간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현수막엔 집무실 용산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다른 현수막엔 반대로 집무실 용산 이전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들이라 대부분 철거됐지만 국방부 주변엔 한때 집무실 이전을 두고 찬반으로 갈린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용산 민심도 현수막처럼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랬어요. 그 귀를 기울이는 너무 말을 듣겠다는 건데 그 너무 말을 들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다면은 예고 없이 청와대가 여기 밀고 들어올 수 있을까? 누가 이걸 만들어주면 400, 500억밖에 안 든다. 이건 소통이 아닙니다. 저 용산 여기 사는 한강로 사는 주민으로서 찬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는 발전이 좀 안 돼 있어가지고 낙후된 데가 좀 발전해가지고 좀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집무실을 옮기는 게 공식화된 만큼 소모적인 논쟁보단 비용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나는 청와대를 옮기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저걸 절충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정치인들도 그걸 뭐 지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집무실 이전 논란은 지역 온라인 모임도 뒤흔들었습니다. 용산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청와대라는 특정 단어를 쓰는 신규 가입자들이 몰려와 집무실 이전 반대글을 조직적으로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여론 조작을 위해 중국 댓글 부대가 동원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커뮤니티 운영진은 결국 집무실 이전 관련 정치성 글을 금지했습니다. 톡방이나 커뮤니티에서 갑자기 신규 인원이 늘면서 그냥 찬성 반대표가 막 올라온 거예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찬반 양측의 청원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가운데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최근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2018년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발사 지점이 9.19 합의로 설정한 완충 구역이 아닌 만큼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역시 신구 권력의 의견 충돌로 보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0일 북한이 서해로 발사한 방사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방사포는 9.19 위반 아닙니까? 9.19 합의 위반. 이건 명확한 위반이죠. 이런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 정신을 북한이 어겼다고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국방부 장관은 윤 당선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9.19 군사합의 명확한 위반이다. 이게 속보가 떴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국방부 제가 입장은 그 속보를 보지 못했는데 국방부 합의한 지역은 아닙니다. 9.19 합의에서 해상 적대 행위 중지 구역으로 설정한 서해 덕적도에서 초도 사이를 벗어나 발사가 이뤄진 만큼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당선인 측은 언론 공지에서 발사 장소와 낙하 지점이 명확하지도 않은데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건 북한 감싸기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신구 권력의 대치가 북한의 무력 행위를 둘러싸고도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부처의 인수위 업무 보고도 시작됐는데 첫 부처 역시 이슈의 중심에 놓인 국방부였습니다. 통일부와 외교부 등도 업무 보고 일정 초반에 줄줄이 배치됐습니다. 인수위는 일찍 준비된 곳부터 보고를 받는 거라고 설명했지만 튼튼한 안보를 내세운 윤 당선인의 국정 우선순위가 업무 보고 순서에도 반영된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국방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경우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또는 전개를 미국 측과 논의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또 한미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장 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 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서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부장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간사단과의 첫 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 수립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빈곤 탈출 방안을 저희가 신속하게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최대한 빨리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현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해보고 만약 받아주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즉시 추진하겠다고 못 박은 겁니다. 빠르면은 현 정부에다가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안 들어주면은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저희가 국회에 보내는 그런 방안으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끄는 코로나 비상대응특위와 경제 1분과가 구체적인 손실보상 대책 마련에 착수했는데 그 내용에 따라 추경 윤곽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소상공인 보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금 지급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세금 감면이라는 방법도 있고.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50조 원대 재정 투입을 공약한 만큼 17조 원 규모의 지난 1차 추경보다는 증액될 거란 전망이 높습니다. 민주당도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여야 협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말한 대로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5월에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거란 예상이 나오지만 추경 전체 규모와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의 근거가 되는 연료비 조정 단가 발표가 갑자기 미뤄졌습니다. 후보 시절 전기료 인상 백지화를 공약한 윤석열 당선인이 제동을 건 모양새가 됐는데요. 전기료 인상 압박을 해소할 보관은 무엇인지 강정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전기료 인상 백지화 공약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차원이었습니다.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인수위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들어 70% 전후로 떨어진 원전 이용률을 90% 수준으로 되돌려놓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탈원전 백지화가 전기료 동결 공약 실현의 해법으로 꼽히는 겁니다. 그러려면 강화된 안전 기준부터 완화해야 하는데 당장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 예정된 요금 인상을 번복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의 경우 가동까지 빨라야 2030년. 다다음 정부에서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값이 치솟으면서 전력 도매 가격은 1kW시당 200원을 넘겼습니다. 생산 원가가 가장 비싼 LNG 발전 가격이 기준점인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를 쓰는 발전소들은 큰 이익이 남게 됩니다. 반면 한국전력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 최대 20조 원에 이를 거란 추산까지 나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 도매 가격에 상한을 두어서 한전의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0원대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상한을 180원으로 해놨다. 그러면은 그냥 가격이 그 최고 가격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전기료 인상안을 뒤집을 행정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먼저 한전이 이사회를 거쳐 스스로 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는 방법이 있는데 엄연한 상장 기업인 만큼 경영진이 배임죄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약관 변경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전기 사업자들이 금지 행위를 한 경우로 국한돼 있어서 선택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도 발표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전국적인 집값 급등으로 지난해 전년 대비 19% 올랐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도 집값이 급등하면서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는 재산세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도 키이우의 한 교외 지역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에 계속 포격을 가하면서 포위 공격의 압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자국군이 현지 시간 22일 오전 격렬한 전투 끝에 러시아 병력을 키이우 교외 마카리우에서 몰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병력은 핵심 고속도로 한 곳에 대한 통제를 되찾고 러시아 병력이 서북부 지역에서 키이우를 포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AP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부차, 호스토멜, 이르핀 등 다른 북서부 교외 지역을 부분적으로 점령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거의 한 달 전 러시아가 침공한 이후 계속 공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함락 위기인 마리우폴에서도 강력히 저항하며 러시아군의 점령을 막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군함 등에서 계속 포격을 하고 있지만 아직 마리우폴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마리우폴을 포위하고 투항을 요구했으나 우크라이나는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양국이 치열하게 교전하면서 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 주민들은 식량, 의약품, 전력, 수돗물이 없는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Про то, что там люди не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и о себе заявить, о том, что они нуждаются в помощи. У людей нет элементарной питьевой воды. Люди пьют воду не то что техническую, а вообще непонятно какую. 러시아가 점령한 헤르손에서는 30만 명의 시민이 식량과 의약품이 거의 다 떨어졌는데도 러시아군의 봉쇄 때문에 인도주의적 재앙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전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유엔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민간인이 약 한 달 만에 어린이 78명을 포함해 최소 953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다친 민간인은 어린이 105명을 포함해 1,5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인권사무소는 실제 사상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피난민도 계속 늘어 20일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국외로 탈출한 사람이 약 356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적의 한인들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서 구호물자를 전달하거나 피난민을 직접 구출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을 겪은 한국이 이제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이들은 NGO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어린이 구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수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폴란드에서 구호 물품을 싣고 전쟁이 한창인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두 남자. 미국 국적의 한인들로 의사와 음악가로서의 생업을 접어두고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국제구호 경험이 있는 의사 박장훈 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우크라이나로 구호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We're setting up now further distribution channels into Ukraine so that we can get our aid deeper into Ukraine. And one of the warehouses is in Lviv, and there are two other warehouses. 음악가인 송솔나무 씨와 함께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와 수도인 키이우 시민들에게 나눠줄 생필품들을 창고에 전달하고 차량도 기부했습니다. You can stay at home and never do nothing, and you will be the good guy.
but you are coming here, spend your money, spend your time, rest. Maybe it can be a danger, and we'll win because we have you guys, and you are here. 폴란드로 돌아오는 길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남은 우크라이나 남성 나자리 씨의 부탁을 받아 어머니까지 구출해 왔습니다. У мене два сина і дочка. Ну, я горжусь своїми синами, задоволена і бажаю бути йому мужнім, сильним і з Господом пройти все це. 영화 쉰들러의 리스트에서 영감을 얻어 GM과 비스트롱 등 NGO들과 함께 지원단을 조직해 우크라이나 어린이 400여 명을 전쟁터에서 구출한 두 한인은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싶다며 앞으로 우크라이나 고아들 구출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를 기억해 주시고 이곳 아이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해 말에 사면돼 입원 치료를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아침에 퇴원합니다. 네, 곧바로 대구에 마련한 사저에 입주할 예정인데 사저에 도착한 뒤 대국민 메시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내일 아침 8시 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합니다. 지난해 11월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한 지 123일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특별 사면 소식도 병원에서 접할 만큼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호전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퇴원하면 곧바로 차량을 이용해 대구 달성군에 마련한 사저로 이동합니다. 공식 퇴원 날짜만큼이나 관심이 쏠린 건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면서 과연 메시지를 낼 것인지였습니다.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간단한 인사말을 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저에 도착한 뒤엔 대국민 메시지를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해 새 정부에 대해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뒤 처음으로 자신의 고향에서 지지자들을 만나게 될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사저 방문이 이어질 거로 보이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그의 입에 관심이 쏠릴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낙동강 하류에서 재배된 쌀에 독성 물질이 나왔다는 환경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대강 보로 심해진 녹조가 전 국민의 밥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단체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4대강 계승 공약 폐기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대구 달성군 강정고령보 상류. 짙은 초록빛 녹조가 강 표면을 뒤덮었습니다. 낙동강 하류 경남 창원의 농촌마을 역시 녹조로 인해 농가 배수로가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이 녹조로 뒤덮인 낙동강 하류에서 재배된 쌀 2종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란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를 유발하는 남조류가 만들어내는 독소로 남성 정자수를 감소시키거나 간 독성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인이 하루 300g의 쌀을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쌀 2종을 통해 섭취하게 되는 마이크로시스틴은 각각 0.954 마이크로그램과 0.759 마이크로그램으로 미국 정부의 1일 허용치보다 최대 8배, 프랑스 기준보다는 최대 15배 높았습니다. 전국의 가정에서 식당에서 녹조 독성이 들어있는 밥과 김치를 먹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빠지도록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 이후 녹조 현상이 심해진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간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물색 또한 날이 좋은 날은 예전과 사뭇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제가 이제 나름 관측한 보로는 한 4월 중순 되기 전에 벌써 녹조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부도 식약청이 관련 검사법을 마련한 대로 올해 안에 실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4대강보 유지 공약을 내세운 터라 환경단체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4대강 이 보호 사업을 아주 폄훼하면서 부수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잘 지켜서 이 지역에
농업용수와 깨끗한 물을 우리 상주 문경 시민들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환경단체들은 4대강 보를 열어 물을 흘려보내지 않는 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4대강 계승 공약을 폐기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현대건설 등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법원에 5,600억 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은 전 조합장이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앞두고 공사비 증액 계약서에 임의로 날인해서 그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은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공사계약 변경과 관련한 의결 취소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고3 학생이 응시하는 2023학년도 대입 수능은 지난해에 이어서 문이과 통합시험으로 치러집니다. 다만 지난해 불수능 논란을 의식해서 너무 어려운 문제는 출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월 17일에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기본 출제 방식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수능 체계가 올해도 이어지고 EBS 연계율 50% 수준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어와 수학 영역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계로 치러집니다. 평가원은 현행 수능 체계에서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출제에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택과목별 점수나 통계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택 과목이 너무 쉽거나 어려워서 유불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랑 출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점, 올해도 지난해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서 출제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의 출제는 피하고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난도 문항 검토 절차가 신설됩니다. 출제 검토위원이 정답률이 낮다고 판단한 문항은 기존 절차에 더해 한 번 더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검토 자문위원을 늘리고 출제 기간도 확대했습니다. 이 심사 제도를 강화해 이견, 소수 의견을 다시 검증하고 학회 자문 내용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서 특히 생명과학이나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영역에서 그 문항 오류 부분을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원은 수험생에게 수능 문제 유형에 적응할 기회를 주고 난이도 조정을 위해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합니다. 올해 수능 성적은 12월 9일에 개별 통지됩니다. YTN 개훈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공기가 한결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도 1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국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부터 낮 사이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중부 내륙과 남부 일부 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대기가 안정되면서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축적되기 때문인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 광주와 전북은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와 대전은 밤한때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면서 쌀쌀함이 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광주의 기온 5도, 대전 3.2도, 대구는 2.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10도, 광주 12도, 부산은 14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과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거듭 강조하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마지막까지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난관이 있다고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지 않겠다며 집무실 이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만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은 넘은 가운데 대유행의 정점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으로 감소세 전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대한 러시아군의 포위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은 수도 키이우의 한 교외 지역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민간인은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1년 전보다 8% 넘게 올라서 1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석탄과 석유 제품이 큰 폭의 상승률이 보인 가운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는 말까지 하며 이런 우려가 있는 한 무조건 협조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정권 교체기 안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보에는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군의 최고의 대응 태세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입니다.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안보 공백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인수위 측의 기대와 달리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집행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집무실 이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반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상되어지는 그런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점, 우려 이런 것들을 인수위 측에 전달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은 잘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 문 대통령도 안보와 안전은 정부 교체기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협력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 문제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사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이 부여한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말은 안보 공백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집무실을 못 옮기면 지금 있는 통이동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장 대통령 경호와 보안시설이 급하게 됐습니다. 한시적인 계획이지만 주변 공간도 협소하고 당선인 출퇴근도 걱정입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취임 전까지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옮기지 못한다면 현재 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쓰는 서울 통이동에서 새 정부를 출범하고 2달 정도 업무를 하며 이전 준비를 하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방침입니다. 그만큼 청와대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장소가 협소해 대통령과 비서실, 경호처까지 다 들어설 만한 업무 공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인력 배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장 5월로 예상되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 등 국빈 영접을 어떻게 할지도 문제입니다. 삼청동 사무실 한번 쭉 둘러봤거든요. 여기도 좀 한 바퀴 둘러보니까 간사님들 방도 아주 협소해가지고 회의하기도 좀. 취약한 보안도 걱정거리입니다. 지하 벙커가 없는 만큼 안보 상황이 발생하면 거리가 있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통이동 건물에는 방탄 유리가 설치돼 있지 않고 감청 방지 시설 등도 부족합니다. 리모델링보다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분들 국가의 행정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 막대한 손실을 보신 이분들이 받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저는 그 예산이 더 중요하고 당분간 윤 당선인이 자택에서 출퇴근한다면 이에 따른 경호와 시민 불편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서초동 자택에서 통이동까지는 11km 정도. 짧지 않은 거리인 만큼 출퇴근 시 교통 통제와 통신 차단도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취임 후에는 경호 인력도 더 늘어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한 분이라도 이게 불편하다 느낌을 가지시지 않도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저희가 헤아릴 수 있도록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청와대를 벗어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당선인. 그러나 한 달여 만에 집무실 이전을 완료하지 못한다면 용산 시대와 통이동 시대를 둘 다 준비해야 해 풀어야 할 숙제도 늘어나게 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국방부는 대비태세 여건이 보장돼야 한다며 청사를 옮기려면 최소 4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비비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서 바로 이전을 준비하려던 계획도 일단 보류했지만 여전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 이승윤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국회 보고에서 속도 조절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청사 이전 관련 고려 사항으로 먼저 정권 교체기의 안보 여건과 전반기 연합훈련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 보장이 필요합니다. 영내 16개 부대 6,500명이 일하고 있어 이전 공간을 찾는 것도 제한되고 이사 기간도 4주 이상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서가 어디로 배치되는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국방부 지휘부와 작전 대비태세 부서는 합참 건물로 이전하고 합참 내에는 정보, 작전, 지휘통제 부서만 잔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합참의 나머지 부서는 시설본부에 배치하고 여러 개의 건물에 분산된 국방부 잔여 부서를 별관으로 통합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일부 국방부 직할 부대와 지원 부서는 옛 방사청 건물로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비용으로는 이사비 30억 원, 정보통신 구축비 55억 원, 최소한의 시설 보수비 33억 원 등 11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우선 이전 소요는 예비비로 충당하고 통합 재배치 소요는 예비비 또는 잔여도 본 예산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전을 위한 예비비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이사 준비는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군 통수권자의 교체기를 맞아 곤혹스러운 상황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분산된 부서를 통합해 업무 여건을 보장하는 소요 재원도 필요하다며 정확한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현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면서 안보 핑계를 댄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실제로 도발이라는 표현이 없었는지 팩트체크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판단에 가로막힌 청와대 이전 계획. 윤석열 당선인 측의 반발이 거셉니다. 안보 공백 운운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역겹습니다. 좀. 현 정부는 안보 공백을 우려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인데 그 근거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도발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사일 발사 위협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큰 위협이거든요. 근데 그 전 세계적인 국제사회에서도 도발이라고 하는데 이 정부는 한 번도 도발이라는 표현을 안 했지 않습니까?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정부는 책임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합니다. 넉 달 뒤 북한 6차 핵실험. 문 대통령은 유엔 기조연설에서 다시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며 규탄합니다. 기어이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 남북 사이의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도발이라는 단어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2019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지는 미사일 발사 등의 움직임에 대해 현 정부는 표현에 신중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도발과 규탄, 유감 같은 표현은 통합방위법의 매뉴얼에 다 나와 있고, 특히 그 군 통수권자이면서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매우 절제된 언행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현 정부 대북 정책의 기조가 긴장보다는 평화에 방점을 두고 있어서 도발이라는 표현을 자제한 것은 맞지만 5년 내내 도발이라는 말을 안 했다는 윤 당선인 측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러시아를 포함해서 전 세계 사이버 범죄자들과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현지 시간 20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해킹 조직이 러시아 사이버 범죄 조직과 관련돼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전 세계에 분명히 드러났고 그들이 러시아 사이버 범죄자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유형의 사이버 범죄자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확진자는 47만 5,276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보다 14만 6천여 명이 많은 것으로 이미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 규모입니다. 거센 확산세 속에 국내 누적 확진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에 걸린 셈인데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지 2년 2개월 만이자 지난달 6일 국내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44일 만에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되면서 공항을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예약 문의가 늘고 있는 여행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가 없어진 둘째 날, 공항 곳곳에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들 모습이 보입니다. 아직 한산하기는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승객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 첫날 이미 10,000명 넘는 사람이 인천공항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해외로 가는 시민들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출장이 잦았던 회사원은 자가격리 의무가 없어지면서 부담이 크게 줄었고, 출장을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격리 기간이 있어서 좀 부담이 됐는데 이제는 격리가 없어졌다 해가지고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엄두를 내지 못했던 해외 친정 방문도 이제 맘 편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자가격리 기간이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문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자가격리 기간이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이번 기회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2년 넘는 경영난을 견뎌온 공항의 자영업자들도 이제 숨통이 트이길 바랍니다. 기본적인 소득이 없다 보니까 2년 동안 버티는데 거의 죽을 맛입니다. 이제 앞으로 희망이 나가면 예전처럼 인천공항이 활성화가 돼서 제가 버는 열심히 해서 버는 수입이 그때만큼만이라도 와줬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여행업계도 당연히 이런 분위기를 반깁니다. 자가격리 면제 발표 직전과 비교해 해외여행 예약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국내의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대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해외여행 수요 회복이 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전한 코로나19 유행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정세 불안정을 고려할 때 여행 수요를 완전히 회복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를 합니다. 복지부는 지난 2년여 동안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조치 평가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과학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도 오는 28일 코로나19 유행 전망과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 처방 현황, 5살에서 11살 소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진행 현황 등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1년 전보다 8% 넘게 올랐습니다. 10여 개월 연속으로 상승한 건데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소비자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지난달에도 생산자 물가 지수가 크게 올랐다고요? 네,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8.4% 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 9.8%로 고점을 찍은 뒤 조금씩 오름폭이 축소되곤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이후에 15개월 연속 상승이기도 합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0.4% 올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역시 석탄과 석유 제품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59.6%나 상승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고요. 또 제1차 금속과 화학 제품도 각각 31.6%, 15.5% 급등해 전체 공산품 가격이 1년 전보다 14% 상승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말하는 국내 공급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13.2% 또 한 번 크게 올랐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도 비상이라고요? 네, 이 생산자 물가는 말 그대로 생산자가 만들어 파는 상품과 서비스의 물가를 뜻합니다. 결국 이는 소비자가 사는 상품과 서비스의 물가를 뜻하는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로 5달 연속 3%대 고물가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부터 국제유가가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달엔 4%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는 만큼 고물가 상황 자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현지 시간 20일 수도 키이우 교외 한 지역을 탈환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자국군이 이날 오전 격렬한 전투 끝에 러시아 병력을 키이우 교외 마카리오에서 몰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병력은 핵심 고속도로 한 곳에 대한 통제를 되찾고 러시아 병력이 서북부 지역에서 키이우를 포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AP는 보도했습니다. 유엔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민간인이 약 한 달 새 95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기아 사태를 부르고 있다며 아무런 의미 없는 이 전쟁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22일 0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목숨을 잃은 민간인은 어린이 78명을 포함해 최소 953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다친 민간인은 어린이 105명을 포함해 1,5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 사상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우크라이나에서 국외로 탈출한 사람이 약 356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피난민까지 합치면 집과 고향을 떠난 우크라이나 사람은 1,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은 우크라이나 난민 가운데 절반 이상인 약 211만 명이 폴란드로 대피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폴란드 사무소는 난민 가운데 50만 명이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이 가운데 3만 명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전투를 멈추고 평화의 기회를 줘야 할 때라며 전쟁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How many more lives must be lost? How many more bombs must fall? How many Mariupols must be destroyed? How many more Ukrainians and Russians will be killed before everyone realizes that this war has no winners, only losers?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전쟁의 여파로 식량, 에너지, 비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기아 사태를 불러오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신음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은 도덕적, 정치적, 군사적 측면 어느 면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황당한 전쟁이 됐다며 즉각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럽 방문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서방의 대응도 의제인데요.
백악관은 중국의 무기가 지원된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유럽 방문에 나섭니다. 나토 정상회의와 유럽 정상회의, G7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먼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압박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He will join our partners in imposing further sanctions on Russia and tightening the existing sanctions to crack down on evasion and to ensure robust enforcement. 설리번 보좌관은 추가 제재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약화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돕는 시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서방의 대응도 주요 의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통화에서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에 대해 경고했지만 긍정적 반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다만 중국이 무기 등 어떤 지원에 나선 것이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s we have not seen since those meetings or since the president's conversation with Xi, the provision of military equipment by China to Russia. But of course, this is something we are monitoring closely.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특히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돕기 위해 참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격화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남서부 도시 체르니우치에는 각종 시설에 모인 피난민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양동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체르니우치에 있는 한 피난민 캠프에 흥겨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Positive world, positive world. It's not in my positive world. Positive. 노래를 듣던 아이들은 신이나 박수를 칩니다. 연주하는 사람도 다른 지역에서 온 피난민입니다. У нас есть чувство напряжения, потому что каждый день гибнут люди, и мы уже больше 3 недель не можем проснуться в расслабленном состоянии, как это было раньше. 이곳 캠프에 있는 피난민은 모두 300여 명. 120여 명에 달하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심한 준비를 했습니다. Приїжджають театри, дітей розважати, місцеві, філармонія. З дітьми займаються, приходять лікарі, педіатри. Тобто це таке найкращий прихисток, який... 또 다른 피난민 보호시설에는 어린이들이 유독 많습니다. 이곳은 15년 전부터 운영돼 온 미혼모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입니다. 전쟁 이후로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어머니와 자녀 40여 명이 더 찾아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 관계자는 폭격을 당한 다른 지역 보육시설에서 온 3살 이하 아동 70여 명도 다른 곳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Рятуються від війни, які втратили свій дім, які залишились на вулиці. У нас зараз живуть люди з Маріуполя, з Харкова, з Херсону, із Східної України. Це мами з дітьми.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의 여파로 학교 수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방 격전지는 물론이고 후방인 이곳 체르니우치까지 우크라이나 전체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됐습니다. 청소년들은 다시 공부하기를 소망하고 Мої звички, те, що я робила кожен день, грала на піаніно, моє хобі, навчання, все, що я робила кожен день. Життя дуже змінилося, так як навчання, мої хобі, спорт, це все змінилося. Я зараз не маю можливості займатися волейболом, плаванням. 피난민들의 학교를 내준 선생님은 평화를 기다립니다. Вітання з любимого їхнього багатопрофільного ліцею. Всіх обожнюю, люблю і чекаю до зустрічі.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한 공군 훈련병이 하반신 통증을 호소하면서 여러 차례 군병원을 찾고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의병 전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군의관들은 엑스레이를 찍어달란 요구도 또 민간병원에 방문하겠다는 의사도 모두 묵살한 것으로 알려져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건강했던 22살 홍모 씨는 지난해 4월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훈련 2주차 때 발목을 접질렸고
오른쪽 허벅지와 골반에 통증이 시작돼 공군 교육사령부 기지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당시 근육이 놀란 것 같다는 진단을 받고 진통소염제와 근육이완제를 처방받았습니다. 허벅지 쪽도 조금 아파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때도 그냥 그 병원에서 그냥 근육이 놀란 것 같다라고 하니까. 하지만 계속된 훈련에 다리가 올라가지 않는 증상까지 생겨 기지병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당시 홍 씨는 엑스레이 촬영을 요청했는데 군의관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촬영 하나 자체도 안 해준다는 게 되게 의아했었죠. 왜 안 해주는지. 왜 안 해준다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없었나요? 네, 그런 것도 설명이 없고 그냥 엑스레이 촬영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다시 돌려보내더라고요. 제대로 된 진단이나 치료를 못 받은 채 4주차 행군까지 한 이후 통증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이에 홍 씨는 응급실을 찾았지만 당시 군의관은 다리를 몇 번 움직여보더니 이게 응급진료로 올 일이냐며 폭언했다는 게 홍 씨의 증언입니다. 너가 밖에 있었으면 이런 거 가지고 민간병원 응급실에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막 속상하기도 하고 되게 놀랐죠. 왜냐면은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이후 이틀 만에 다시 찾게 된 기지병원. 부모와 함께 민간병원 외진을 요청했지만 군의관과 훈련소대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묵살했습니다. 결국 후반기 교육까지 모두 마치고 공군 8전투비행단에 배치된 홍 씨. 증상이 생긴 지 2달여 만인 6월 말이 돼서야 국군 춘천병원에서 CT와 MRI를 찍을 수 있었고 이후 한 달 뒤 고관절 스트레스 골절과 무혈성 괴사소견을 받아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훈련소장 그 교육사령관 막 사과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자식은 장애인 됐어요. 장애인이 됐는데. 홍 씨는 수술 뒤에도 민간 재활병원과 국군 수도병원 입원을 반복하다 심신장애 등급 5급 판정을 받고 입대 7개월 만에 의병 전역했습니다. 한 번도 뭐 엑스레이나 아니면 CT나 MRI를 촬영해서 정밀하게 진단을 해보려고 하지 않고 마치 그 피해자가 꾀병 환자인 것처럼 취급해서 안일하게 진단을 한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공군은 담당 군의관 3명과 훈련소대장 1명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훈련병을 집중 관찰하는 추적진료 관리팀과 고관절 전담 클리닉을 신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오늘 하늘빛은 흐리지만 큰 추위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도로 어제 아침보다 쌀쌀함이 덜한데요. 낮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고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0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중부 내륙에는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겠고요. 낮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서쪽 지방은 오늘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도, 대전은 3.2도, 대구는 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이 내려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0도, 대전도 10도, 광주와 대구는 12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확진자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50만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나라에선 인구의 20% 정도가 감염되면 유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국내 상황은 변수가 많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잠정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47만 5천여 명. 주말과 휴일 영향으로 지난 월요일 20만 명대까지 떨어졌던 확진자가 다시 폭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50만 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62만여 명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이번 주에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 한 만약에 완만한 정체를 구린다고 하더라도 감소세로 꺾어지기까지는 조금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국내 누적 확진자도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재작년 1월 20일 첫 코로나 환자가 나온 지 2년 2개월 만으로 국민 5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에 걸린 셈입니다. 지난달 6일 국내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1,000만 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오기까지는 불과 44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방역 당국이 예측했던 이달 12일에서 22일의 유행 정점 시기도 현재로서는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미크론 변이 중에 BA2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신속 항원 검사로 확진을 인정하는 등 유행 정점까지의 기간이 지연되고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에 방역 조치 완화와 백신 접종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 외국과는 다른 국내의 밀집된 환경으로 국내 코로나 확산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란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환자 병상은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2,000명 안팎의 중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는데 입원 환자 대부분이 기저질환 악화로 치료받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연일 1,1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진 규모와 2, 3주 시차를 두고 중환자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20만 명에서 최대 60만 명대에 달하는 확산세에도 위중증 증가폭은 둔화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델타 유행 때와 비교하면 확진자 대비 중환자 규모는 확연히 줄었습니다. 당시 7,000명대 확진에 위중증은 1,100명대까지 치솟았는데 현재는 30배 넘는 확진에도 중환자 숫자는 비슷한 겁니다. 확진자 증가 폭에 비해 위중증 환자 증가는 둔화되어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은 상황에서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과 고위험군 중심의 조기 진단과 먹는 치료제 투입 등의 결과로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위중증 환자 2,000명 안팎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중환자실이나 준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더 큰 폭으로 늘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현재도 위중증 환자는 1,000명대지만 중증 병상은 5,000개 넘게 가동 중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증상 자체는 약하지만 기존 기저질환 악화로 치료받는 환자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17일 사망자 429명 최다 기록 이후 닷새째 300명이 넘게 발생하는 것도 기존 질환 영향이 있다는 게 정부 평가입니다. 기저질환 계통의 증상 악화로 인한 중증도를 가진 환자분들이 대략 4분의 3 정도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확진되더라도 기존 질환 치료에 빈틈이 없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고령 기저질환자는 감염 가능성을 줄이고 감염되더라도 중증 진행을 막기 위해 3차 접종까지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정치 방역으로 평가한다며 새 정부는 과학 방역, 즉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팍스로비드 등 경구 치료제가 4월이 되면 동날 가능성이 있다며 제약사에 요청해서 특허에 대한 비용을 내고 국내에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을지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방역 정책에 반영하고 5살에서 11살 백신 접종은 본인과 부모의 선택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한순간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이 부여한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대통령 취임일에 맞춰서 급하게 이루어져서 국가 안보에 공백을 초래할 거란 우려와 협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 그리고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청와대가 대통령실 이전에 제동을 건 뒤에도 거듭 이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신고 권력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양상인데요. 전례 없이 늦어진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을 두고도 양측에서는 물 건너갔단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국방부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건 뒤 진행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첫 공식 브리핑. 당선인 측은 청와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고 싶습니다. 민생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달란 취지였다는 설명을 덧붙이긴 했지만 사실상 집무실 이전에 대한 협조를 압박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당선인 측은 난관 때문에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실 이전 의지를 거듭 강조했고 청와대가 사전협의 부재와 안보 공백 우려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이미 담당 부처와 조율했었다며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급기야 역겹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한 번도 도발이라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안보 공백 운운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역겹습니다. 좀.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앞서 전례 없이 회동이 무산된 데 이어 역대 최장기간 동안 마주 앉지 못한 상황. 공식적으로는 양측 모두 늘 열려있다,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면서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늘 열려 있습니다. 예, 굳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면서 결론을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조만간 두 분께서 만나셔서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말씀을 나누실 기회가 있기를 저희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일각 또 청와대 내부에선 각각 이런 상황에서 뭐하러 만났느냐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회동이 물 건너간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지만 대통령과 당선인의 결단에 따라 극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국회 국방위에서도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정권 교체기에 안보 공백 우려를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은 문제 없다면서 오히려 발목 잡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기싸움이 국회로 옮겨 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 이양기에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며 안보 공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 이거는 안보 공백을 반드시 초래할 수밖에 없다. 당선인이 무섭습니까? 아니 실무적으로 그거를 전달을 저희들 제안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얘기를 했고요. 갑작스럽게 광화문에 간다고 그랬다가 용산으로 바로 옮기는 뭐가 씌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봐요 국민들이. 반면 국민의힘은 안보에는 차질 없다며 오히려 정치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어느 대통령 당선자가 이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발목 잡기를 하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재난망은 합참으로 이사를 가거나 국방부로 이사를 가면 국방부 지하에 있는 서버에 망만 하나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또 이전 기간을 두고 군 장성 출신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평균 제가 기억에 3년에서 5년 걸렸거든요. 인정하시나요? 아, 그 정도 걸린 거. 예. 새로운 지역에 건물 새로 걸리고 모든 걸 신축하는데 3 내지 5년 걸렸죠. 계획하고. 그거는 2달 이내 충분해요. 서우 국방부 장관은 촉박한 이전 시간에 난색을 표했고 이제 너무 좀 빠른 시간 내에 이게 검토 없이 배치 조정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합동 참모본부 이전 비용은 인수위가 예상한 1,200억 원보다 더 많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1,750억쯤 들었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2010년 뭐 요 단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인수위 측이 언급한 합참 건물 여유 공간에 대해서도 지금은 비어있는 사무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장관은 짧은 시간 안에 군사적 물리적 어려움을 얘기한 가운데 합참 차장은 현행 작전 대비 태세 측면에서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도 키이우교의 한 지역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에 계속 포격을 가하면서 포위 공격의 압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보도 김진호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자국군이 현지 시간 22일 오전 격렬한 전투 끝에 러시아 병력을 키이우 교외 마카리우에서 몰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병력은 핵심 고속도로 한 곳에 대한 통제를 되찾고 러시아 병력이 서북부 지역에서 키이우를 포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AP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부차, 호스토멜, 이르핀 등 다른 북서부 교외 지역을 부분적으로 점령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거의 한 달 전 러시아가 침공한 이후 계속 공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함락 위기인 마리우폴에서도 강력히 저항하며 러시아군의 점령을 막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군함 등에서 계속 포격을 하고 있지만 아직 마리우폴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마리우폴을 포위하고 투항을 요구했으나 우크라이나는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양국이 치열하게 교전하면서 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 주민들은 식량, 의약품, 전력, 수돗물이 없는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Про то, что там люди не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и о себе заявить, о том, что они нуждаются в помощи. У людей нет элементарной питьевой воды. Люди пьют воду не то что техническую, а вообще непонятно какую. 러시아가 점령한 헤르손에서는 30만 명의 시민이 식량과 의약품이 거의 다 떨어졌는데도 러시아군의 봉쇄 때문에 인도주의적 재앙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전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면서 추후 국제사회 추가 대응에 대비해 관련 증거들에 대한 문서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2일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러시아는 침략자이고 우리는 그들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와 관련한 조사 절차를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그 조사에 일조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 순방 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간 22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추가 제재를 부과하고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파트너들과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현지 시간 23일 유럽을 방문해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와 유럽연합 정상회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합니다. 전쟁의 한창인 우크라이나에 직접 들어간 미국 국적의 한인들이 구호 물자를 전달하고 피난민을 구출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NGO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어린이 구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수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폴란드에서 구호 물품을 싣고 전쟁이 한창인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두 남자. 미국 국적의 한인들로 의사와 음악가로서의 생업을 접어두고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국제구호 경험이 있는 의사 박장훈 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우크라이나로 구호 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We're setting up now further distribution channels into Ukraine so that we can get our aid deeper into Ukraine. And one of the warehouses is in Lviv, and there are two other warehouses. 음악가인 송솔나무 씨와 함께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와 수도인 키이우 시민들에게 나눠줄 생필품들을 창고에 전달하고
차량도 기부했습니다. You can stay at home and never do nothing, and you will be the good guy. But you are coming here, spend your money, spend your time, rest. Maybe it can be a danger, and we'll win because we have you guys, and you're here. 폴란드로 돌아오는 길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남은 우크라이나 남성 나자리 씨의 부탁을 받아 어머니까지 구출해 왔습니다. У мене два сина і дочка. Ну, я горжусь своїми синами, задоволена і бажаю бути йому мужнім, сильним і з Господом пройти все це. 영화 쉰들러의 리스트에서 영감을 얻어 GM과 비스트롱 등 NGO들과 함께 지원단을 조직해 우크라이나 어린이 400여 명을 전쟁터에서 구출한 두 한인은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싶다며 앞으로 우크라이나 고아들 구출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를 기억해 주시고 이곳 아이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3월 23일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며칠 동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뉴스만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그 소식만 전해드려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오늘 첫 소식도 관련된 소식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새 정부 대통령 집무실 관련된 이전 논란 다룰 텐데 정말 요즘에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이와 관련한 비판적으로 이 상황을 그린 만평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만평을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만평을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예. 먼저 경향신문부터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경북과 강원도에 큰 산불이 있었고 예. 또 이로 인해서 수백 명의 이재민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분들이 이번 논란을 바라보는 심정을 대변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임시 거주지에 있는 분들께서 이번 논란을 보면서 야, 이게 그렇게 급한 일인가? 라고 말하는 내용 보여지고요. 예. 좀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만평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오른쪽의 중앙일보 만평은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이번 논란을 정리했는데요. 예. 여야가 청와대 이전을 놓고 취임덕이다, 레임덕이다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 옆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스텔스 오미크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쟤들 우리에게 관심 없는 거 맞지? 예.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평은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속담을 빗대어서 표현을 한 건데 예. 국방부 시계는 돌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군이라고 써 있는 새우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오늘 신문에 이렇게 만평 외에도요. 신구 권력 충돌을 다룬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고 예. 또 퇴로를 닫고 충돌했다라거나 치킨 게임을 벌이느라 현안이 밀리고 있다라는 비판의 기사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만평이 3개가 있는데 다 같은 내용을 비판하고 있었군요. 네. 네, 이렇게 청와대 이전을 놓고 집무실 이전을 놓고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청와대는 안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어제도 짚어봤는데 좀 자세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서울신문을 보여드릴 텐데요. 현재 상황에 비춰서 앞으로 전개될 일을 전망한 기사를 썼습니다. 총 3가지인데요. 먼저 청와대 개방이 첫 번째입니다. 예. 5월 10일 0시부터 완전한 개방이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이 임기를 다할 때까지 청와대에 머문다고 보면 예. 5월 10일 이후부터 자료를 정리하거나 업무시설이나 경호시설 정리 같은 것들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개방은 아무래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봤고요. 예. 그래도 이제 외부 공간, 녹지원 같은 공간은 비교적 일찍 개방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 당선인의 집무실과 관련해서는요. 통이동 집무실에서 숙식을 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전례 없는 일이 되겠고요. 예. 또 기사에 나온 사진을 보면 서초동 자택에서부터 통이동까지 출퇴근하는 것을 가정한 그래픽이 담겨 있는데 예. 교통 통제를 하게 되면 15분 정도의 주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시간으로 따지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매일 출퇴근을 하게 되면 교통체증도 발생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경호상 우려도 나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예. 담겨 또 있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또 10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급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통이동 집무실 자체 경호상 우려도 있었는데 예. 윤 당선인 측은 뭐 리모델링 같은 것들은 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뭐 이에 대해서 임시로 쓰는 곳에 세금을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되면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될까 우려하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과연 언제 용산 시대가 본격 개막하느냐? 이 신문은 빠르면 6월 말 그리고 7월 이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한 2달 정도는 잡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50일 정도는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선인 같은 경우는 청와대는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쯤 되면 이제 윤 당선인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이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긴 한데요. 예.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 재직 당시에 청와대 내부의 보고 체계를 직접 보고 느낀 것이 영향을 줬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예. 윤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라고 한 인물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썼는데요. 네. 과거 국정농단 특검 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청와대 내에서 보고 체계를 거치면서 뭐 보고가 지연된다거나 아니면은 왜곡되는 모습을 윤 당선인이 직접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예. 또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면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에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자전거를 타고 가서 보고를 하거나 그냥 뛰어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답했던 것이 윤 당선인에게는 깊이 각인돼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윤 당선인은 보고 시간을 따로 잡거나 그러는 것 대신에 예. 실시간으로 옆에서 붙어서 일하면서 수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늘 주변에 얘기해 왔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뭐 공약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취지는 정치권에서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취임 전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앞으로 이 많은 숙제들을 어떻게 풀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 이 초과 사망이라는 표현이 생소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초과 사망 아마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쉽게 얘기하자면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사람의 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직접적으로 이제 사망한 그런 분들 외에도 아마 뉴스에 통해서 많이 전해졌지만 예. 뭐 응급 환자인데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제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숨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코로나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면 이 역시도 초과 사망으로 집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런 초과 사망에도 경고등이 켜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름까지 코로나의 직접적인 사망자가 3만 명 정도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 간접적인 초과 사망까지 모두 다 합치면 총 5만 명 정도가 숨질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5만 명이요. 예. 굉장히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추경 관련 기사인데 올해 1차 추경이 있었고 2차가 또 추진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50조 원 대규모 추경에 대한 얘기는 뭐 이미 계속 나왔고 예. 여야가 모두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4월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들 오늘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한겨레 신문이 다소 비판적인 논조로 전하고 있었는데요. 예. 이미 1차 추경에서 가용 재원을 많이 끌어다 썼기 때문에 이제 남은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예. 두 가지 정도를 예를 들었는데 기존 예산 구조 조정 그리고 국채 추가 발행 이렇게 두 가지뿐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획재정부라던가 관련 전문가들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 이 자원은 한 10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 예. 그러니까 윤 당선인 측에서 요구하는 30조 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그러면 나머지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인데 예. 이 역시도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이 문제라는 건데요. 앞으로 논의되는 거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집무실 이전보다는 그래도 생산적인 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사가 많아지면 좋겠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각해서 위태롭기는 한데 벚꽃은 올해도 못 보는 겁니까? 벚꽃은 뭐 계속 피었다 졌다 하죠. 근데 뭐 축제는 계속 열리지 않게 됐고요. 벚꽃 명소라고 하면 여러 곳이 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여의도를 먼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여의도 벚꽃길이요. 3년 만에 부분적이긴 하지만 개방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인데요. 서강대교 남단부터 국회의원회관 사거리까지 제한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양끝 지점만 열어둬서 뭐 중간에 합류했다가 나갔다가 이런 것들은 없도록 할 예정이고요. 예. 한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뭐 이전에 그 벚꽃 축제라던가 벚꽃 구경 갔던 거 떠올려 보시면
그에 비하면 상당히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예. 뭐 일단 벚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에 예.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예.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길을 개방하는 것 외에 공식적인 벚꽃 축제 자체는 없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관련 기사인데 참혹한 전쟁 현장을 보여주는 사진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도 키이우의 한 대형 쇼핑몰 모습인데요. 예. 폭격을 당해서 굉장히 처참한 모습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최소 8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무너진 건물 더미에 20여 명 정도가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아래 기사 내용은요. 이런 무자비한 공격이 미국과 유럽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서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유럽연합이 그동안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원유와 천연가스 이 수치가 적지 않았는데 예. 수입 금지에 대한 지지 여론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중동 산유국과 접촉이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원자력 발전으로 그 일부를 대체하거나 그동안 인권 탄압이나 독재 정권 지원이란 이유로 수입을 피해온 아프리카, 남미산 에너지를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로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러시아 에너지 담당 부총리는 서양 국가들이 금수 조치를 이어가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300달러에서 5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면서 약간의 겁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영향이 지금 우리나라 기름값에도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저 우측 상단에 있는 저 기름값 보고 좀 놀랐습니다. 경유가 2,642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평균 가격은 이거보다 낮긴 하지만요. 실제로 이런 곳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그 경유 가격 자체도 높지만 휘발유와 이 유종 간의 가격 차이가 적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옆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면요. 올해 1월 1일만 하더라도 전국 국내 평균 휘발유 값이 1,623원 정도였고 평균 경유값이 1,442원 정도로 한 180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이번 주 기준을 보면 평균 휘발유 값이 2,000원을 넘어선 모습이고 평균 경유값도 1,917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100원 안쪽으로 들어온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가격 자체도 상당히 놀랍긴 하지만 유종 간 가격 차이가 대폭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 12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도 있죠. 기사에서는요, 그 앞서서 말씀드린 러시아 우려 외에도 유류세 20% 인하 조치도 이 유종 간 가격 차이를 줄어들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라고 봤는데요. 아무래도 기존 가격이 높았던 휘발유에서 가격 인하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유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디젤 차량을 주로 운행하는 운송이나 화물업 종사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이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특히나 작년 요소수 사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지금의 기름값까지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의 지원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마지막 기사죠. 이 포켓몬빵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굉장한 신드롬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그에 따라서 근데 또 부작용, 논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포켓몬빵은 16년 만에 재출시가 됐는데요. 지금 2030 세대뿐만 아니고 어린아이들까지 추억을 산다면서 구매에 나서니까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20만 개. 가 팔린다고 하고요. 재출시한 지 4주가 됐는데 600만 개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인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이제 이른바 끼워 팔기 논란이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그랬다 그래요. 3만 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만 포켓몬빵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끼워 팔기 하는 모습이었는데 왜 예전에 허니버터칩 품귀 현상 있을 때에도 이런 비슷한 일 있지 않았습니까? 추억의 과자입니다. 그것도. 그것도 한번 좀 떠오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빵을 사면 안에 들어있는 이제 스티커가 있는데 사실 이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 빵을 산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스티커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빵은 사자마자 폐기하고 그 스티커만 거래를 해서 용돈벌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스티커가 꽤 비싸게 거래되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 빵 자체가 한 1,500원 전후로 거래가 되는데 스티커가 보니까 몇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 희소한 캐릭터에 따라서는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20일에는 빵을 찾아주겠다면서 편의점 창고로 유인해서 어린 학생을 성추행한 편의점 운영자가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제조사는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생산 설비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좀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포켓몬빵이 큰 인기를 얻는 데 대해서 한 심리학 교수가 진단한 내용도 끝에 실려 있었는데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적, 사회적 불안이 커지면서 향수를 느끼고 의지할 대상으로 포켓몬을 찾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교수님의 분석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리를 펴고 달리면 실격이다. 지난달 동계체전 스피드스케이팅에서 나온 구두 공지입니다. 다소 낯설고 황당한 으름장 때문에 관계자들은 감정 싸움 끝에 빙상연맹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윤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동계체전 스피드스케이팅 종목 남자 1000m 일반부 경기 때입니다. 레이스 직전 겉옷까지 벗은 선수들이 3분 정도 경기 감독관의 공지를 듣습니다. 이후 시작된 경기,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에선 2명씩 정해진 자기 레인을 달리지만 동계체전은 시간 관계상 무더기로 함께 출발해 때론 팀 추월처럼 뭉쳐서 때론 매스 스타트처럼 순위 경쟁을 하면서 레이스를 치렀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정재원이 우승하며 사관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출발 총성 직전 어떤 얘기를 한 걸까? 선수들을 불러 모은 신모 경기이사는 허리를 펴고 반바퀴 이상 돌면 실격이고 다들 허리를 펴고 달린다면 재경기한다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오픈 레이스로 열리다 보니 자칫 순위 싸움이나 눈치 게임 양상으로 흐를까 봐 기록에 최선을 다하라고 미리 경고한 겁니다. 무더기 출발까진 전날 감독자 회의 때 합의된 사항이지만 허리 펴면 실격이라는 기습 공지에 현장 지도자가 항의하면서 반말과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빙상연맹은 오는 25일 오후 양측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불러 진술을 듣고 징계 회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경기 방식 도입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1000m를 올림픽 방식으로 탈 기회는 1년에 고작 한두 차례뿐 실제 베이징 올림픽 때 5000m, 1000m는 남녀 모두 출전권 한 장 따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40분밖에 안 태워주고 또 주말에도 안 된다. 공휴일이면 또 닫고 그러니까 뭐 심하면은 하루에 40분씩 4일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일주일. 방에다가 공부를 못하게 가둬놓고 맞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책을 못 보게 하고 못 보게 하다가 이제 좀 다가오니까 자 이제 책 봐. 우리나라는 밴쿠버 올림픽 빙속 3총사를 시작으로 매 대회 시상대에 오른 스피드 강국이지만 아마추어 행정 속에 영광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퇴원해서 대구 달성군에 마련한 사저에 입주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내일 아침 8시 반쯤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해서 곧바로 대구 달성군에 마련한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유영하 변호사가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퇴원 때 취재진에게 간단한 인사말을 한 뒤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서 한 차례 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나 새 정부에 대해서 언급할지도 주목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쌀쌀함이 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은데요. 낮 동안에는 흐린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0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부터 낮 사이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중부 내륙과 남부 일부 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대기가 안정되면서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축적되기 때문인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 광주와 전북은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와 대전은 밤한때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면서 쌀쌀함이 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5도, 광주 4.9도, 대전 3.2도, 대구는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10도, 대구와 광주 12도, 부산은 14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과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